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 USA 아메리카 페스트 4일간 비즈니스 출장 다녀왔는데요. 뜻깊은 행사였고 제가 그 4일 동안 촬영했던 영상들은 이제 제가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면서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걸릴 것 같아요. 다 올리는 데는. 근데 계속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한 거는 저기 갔다 와서 촬영한 거는요. 가서 촬영한 것, 가져와서 이제 지금 에디팅을 하고 있는데 제 촬영을 이렇게 도와주신 분을 위해서라도 다 싹 다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의무감이 듭니다. 아무튼 뜻깊은 자리였고, 트럼프 연설 인상적이었고, 이제 무엇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터커 칼로슨 인터뷰 그 연설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동안에 한국은 굉장히 이제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제 보잉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전 보잉사가 여러모로 기분이 나쁜 항공사입니다.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이슈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고 기종인 737-800을 제조한 보잉이 신뢰도에 또 한 번 크게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 1월 5일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 동체 일부 이탈 사고 이후 약 12개월 만에 다시 이런 점이 발생했고요. 또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보잉 737 맥스 여객기는 약 5,000m 상공에서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서 비상 착륙했다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179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된 이번 사고와 달리 당시에는 기적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189명 사망자를 낸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사고, 또 157명이 사망한 2019년 이디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이어서 다시 737 맥스 기종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잉이 제조상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저만큼 보잉사를 많이 깐 그런 농객도 없을 겁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DEI, 그 Diversity, Equity, Inclusivity, 그 다양성, 포용성 강조하면서 이렇게 능력치가 뚝 떨어졌다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보잉 안 타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렇게 스케줄 상에도 이렇게 보잉기밖에 탈 게 없으면 웬만하면 이제 차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DEI를 적용한다는 건 그만큼 사고가 급증할 것을 의미하거든요. 능력보다는 인종을 더 따지니까, 성별을 더 따지니까, 트랜스젠더 더 취직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거 비행기 만드는 거예요. 보잉보다는 에어버스가 훨 낫죠. 훨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예를 들어서 보잉 비행기를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께서는 뭐 안전성 이런 걸 고려할 때 능력을 더 중요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피부색, 그러니까 인종 아니면 성별 아니면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 그런 걸 더 따지겠습니까? 지금 미국 보면은 그런 걸 더 따졌거든요. 바이든 정부 밑에서는 다양성, 포용성, 성전환 여부 했느냐. 성전환 하면 이제 점수 더 올라가는 거죠. DEI에서는. DEI 기준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DEI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친 행위들 때문에 보잉사가 엄청나게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인명피해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번 제주항공 사건도 저는 거기에 기인하지 않았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잉 사고에 대해서 과거에 나온 기사인데요. 뉴욕포스트 보잉 재앙에 가까운 알래스카 항공 사고 이후 승객 안전보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우선시한다. 이걸 여기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100% 이거라고 봐요. 다양성, 포용성, 능력보다는 인종, 성별, 그리고 트랜스젠더한테 더 점수를 주면서 이렇게 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재앙이 닥쳤다고 봅니다. 제주항공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거는 뉴스원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벌써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틱톡 보면은 틱톡이나 X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예견된 참사였나? SNS에는 제주항공 기체 결함 증언.
온라인 커뮤니티의 직원들 증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항공 정비 환경이 열악했고 기존부터 기체 결함이 잦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월 제주항공 타지 마라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주항공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사장 하나 잘못 데려와서 장비 운항 재무 모두 개판됐다. 이렇게 적었다. 이어 요즘 다들 다른 항공사로 탈출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항공 정비사들이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타 항공사 대비 무리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원래부터 기체 안전이 위태로웠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뭐 정비사들은 야간에 13시간, 14시간 일하면서 밥 먹는 시간 20분 남짓 제외하면 쉬는 시간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B씨는 타 항공사 대비 1.5배 많은 업무량과 휴식 없이 피로에 절어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비하는 비행기를 타시는 것이다. 언제 큰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항공에서 2년 버티면 어디서도 버틸 수 있다. 항공 정비업계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거는 한국경제에 나온 건데요. 또 기체 결함, 제주항공 참사, 보잉 737-800 공포 확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9명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 랜딩 기어 이상 등 기체 결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해당 여객기에 대한 공포와 탑승 거부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랜딩 기어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랜딩 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는 한편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해 준다. 참사에서는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이번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제주항공은 41대 중 39대가 737-800 기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동아일보인데요. 무한항공 2m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키웠다. 뭐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둔덕이 하필이면 거기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참사를 부르는지. 조선일보에서도 역시 이 뉴스가 톱인데요. 2m 콘크리트 둔덕 충돌된 수천 톤 충격 전문가 규정 위반. 이게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거다.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위원장은 이번에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충돌 충격으로 엔진이 폭발해서 기체가 손쓸 틈 없이 전소했기 때문이라면서 로컬라이저를 흙더미 위에만 세웠더라도 항공기가 폭발하지 않고 넘어갔을 거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국 항공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얼마운트는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구조물이 그곳에 있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 활주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그런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건 어디에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가 오버런, 그러니까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활주로를 통과하는 사고, 그러니까 오버런 하는 상황에 대비해 로컬라이저는 반드시 항공기가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걸 뚫고 가지 못하게 했나? 왜 콘크리트로 굳이 만들었어야 되나? 활주로와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대신 철골 구조물을 올린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좀 부정선거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 이제 미국 대선 2020년 때 미국 대선에 이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관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트럼프 캠프 쪽에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심을.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개입됐는지 뭐 어디까지 개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뭐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정 투표 용지를 이제 운반한 것으로 대한항공에서 이제 그런 의심을 받았었고 그때 그 대한항공 VIP 전용기에 한국 언론에서도 다뤘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 사장 3명도 탑승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게렛 지글러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분이에요. 게렛 지글러 백악관
당시 무역 및 제조 정책 분석가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걸 대놓고 이렇게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거에 부정하게 쓰인 투표지를 실었다는 의심을 받았던 대한항공 전세기의 탑승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해당 비행기는 김포를 출발해서 애리조나 피닉스와 시애틀을 경유했던 VIP 전세기였고, 공개된 명단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사장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왜 해당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게 다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예, 해당 일자의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 해당 비행기가 운행한 것은 맞지만, 그때 이제 HL 8230 편인데 대한항공, 예, 근데 그걸 운행한 것은 맞지만 투표용지를 실어 날랐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누가 탑승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일부 언론이 삼성전자 사장 3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거의 보도 이제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확인한 건 트럼프 측에서 알고는 있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도, 하지만 이외에 그 어떤 움직임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어떻게 뭐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거는 아직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분명한 거는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취임하면은 분명 여기에 대해서 한국 이슈, 한국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에 대해서 반드시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 1월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그렇게 트럼프 측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월 20일까지 어떻게든 버티는 게 가장 헌재가 그 전에 결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볼 때, 모든 정황 미뤄볼 때.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한국 이슈에 대해서. 아직까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제 그 한국 기업가 중에서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알리바바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 중국 기업하고 이렇게 거래한다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별로 기분 좋아할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뭐 정 회장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만나서 어떤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이 뉴스를 보고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트럼프 그러면은 기름이죠. 시추, 석유, 예, 베이비 드릴. 그래서 기름값을 갤런당 2불 밑으로 낮추는 게 트럼프 목표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 경제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얻는 거예요. 혜택을 얻는 겁니다. 한국이 꼭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위비 얘기만 자꾸 이제 부각되는데, 한국에서 보면은 언론들이 경제적으로 한국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름값을 낮춘다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한국한테 경제적으로. 방위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예, 미군 체류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혜택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자, 그리고 이 조선일보 보니까 제가 이제 조선일보 보니까 여기 장대익 가천대학교 창업대학 석좌 교수께서 이거를 썼더라고요. 음모론이 힘이 세다. 그러면서 음모론 말도 안 되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예로 9.11 테러는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다.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이를 은폐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이거 자세히 알아보고 얘기해야 되는 게 7번 건물
9.11 테러 때 7번 건물이 무너진 거는 그건 팩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리고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이를 은폐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지난 에피소드 보면 아실 겁니다. 오바마하고 7명이 나란히 이렇게 공동 집필한 책이 있었어요. 거기서 오바마 바이오그래피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아셨는지 궁금하고요. 교수님께서. 자,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다. 언제 힐러리 클린턴이 운영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메인스트림 내러티브죠. 메인스트림이 피자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피자 스캔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음모론자들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위키리크스, 줄리안 어산지가 폭로한 그 위키리크스 통해서 나온 이메일 내용이잖아요. 존 포데스타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선대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 이메일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가 음모론입니까? 팩트지. 근데 힐러리 클린턴 그 내용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항상 하는 그 짓을 보면은 팩트 위에 없는 사실을 덮어가지고 논란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주류 언론이 음모론이라고 그걸 고지고대로 음모론이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팩트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맨날 뭐 극단 유튜브, 뭐 우파, 극우 유튜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극좌 유튜브란 표현 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주류 언론이 얼마나 많은 음모론, 잘못된 정보, 디스인포, 미스인포를 퍼뜨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야죠. 무조건 그냥 음모론 할 게 아니야. 음모론도 실제로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는 게 뭐 군부라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뭐 큐 음모론은 무조건 그건 음모론 맞아요. 큐는 론 와킨스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저널리스트로서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만 거기에 팩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팩트 베이스인데 그게 이제 다른 탐사 보도 기자 예를 들면 알렉스 존스나 이런 그 목숨을 걸고 탐사 보도한 기자들 그걸 토대로 만든 거고요. 그런 큐 음모론이라는 것도 이제 트럼프가 17 거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큐 음모론자들이 왜냐면은 자기 콘크리트 지지층이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배우의 뭐 군부가 있다. 그것도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것.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뉴럴링크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스페이스X 많잖아요. 그죠? X도 그렇고. 그리고 뭐 디아블로도 전 세계 14위인가? 제가 볼 때는 AI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가 큐 음모론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게 왜 음모론인지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음모론이 이제 장가처럼 장가 알죠? 그 벽돌 쌓기. 젠가죠, 젠가. 예, 젠가는 이제 같은 사이즈 직육면체 조각들을 쌓아서 만든 탑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 손으로 한 조각을 빼고 이러는 건데 한 조각을 빼는 거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두 조각, 세 조각 빼면은 무너집니다. 음모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큐 음모론도 완전히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여러분께 누차한 거고 론 와킨스라고 이미 폭로가 다 됐어요. 아직도 믿는 분들이 막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맥스의 Into the Storm이라는 다큐멘터리 꼭 시청하시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그 코운 먼키즈라는 암호명으로 유명하죠. 론 와킨스 한국이에요. 한국에. 한인들이 이상하게 그런 게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모론에 속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들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실인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하이드록시라든지 아이버맥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런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굉장히 효능이 좋다는 게. 어디에 효능이 좋은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자, 이제 H-1B 비자가 이제 논란이 됐죠. 예, 전문직 비자. 트럼프가 전문직 비자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찬반 논란에서 일론 머스크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이죠. 뭐 일론 머스크하고 둘이 이제 베프 중이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X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예, X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가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비자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거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가 지난 22일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졌는데요. 트럼프 지지 진영 가운데서는 이제 그 아주 이민의 이슈에 있어서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이는 분들은 이제 모든 비자를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민 정책에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은 크리슈난이 지난달 X에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거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라라 루머는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짧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따로 올릴게요. 예, 그 라라 루머는 백악관 내 크리슈난 기용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영주권 제한을 없애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입자리를 빼앗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America First, 미국 우선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공유하는 그런 좌파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되고 있는 게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스티브 배넌도 이제 그 이민 정책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이죠. 데이비드 스택스 전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제 크리슈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2기 백악관 AI 가상화폐 차르로도 그렇게 지명이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실리콘밸리의 공학 인재가 부족하다는 그 X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미국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엔지니어이면서 의욕 넘치는 사람의 수는 너무나 적다. 뛰어난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는 고용주 보증 아래서 기본 3년간 체류가 허용되는데 추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죠. 또 연간 발급되는 수도 그 쿼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소지자는 이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도와 중국 이렇게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가 있어서 수년간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죠. 그래서 전문직 고급 인력에 한해서는 이런 제한을 없애서 미국 이민 문을 활짝 넓혀야 한다는 게 이제 크리슈난을 비롯해서 실리콘밸리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리슈난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출생해가지고 대학을 마친 뒤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역시 이제 일론 머스크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죠. 대학 때 캐나다를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죠. 유펜 다녔죠. 예. 그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3년간 살았죠. 2002년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었는데 두 사람 모두 이제 과거 외국인 노동자 신분을 거친 셈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대부분이 H1B로 이렇게 이민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도 엑셀 글을 올려서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미국인보다 외국에서 태어난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이유는 미국인의 타고난 그런 IQ 부족 때문이 아니다. DNA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미국 문화는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해왔다.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보면. 그러면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보다 졸업 파티 여왕 더 우대하고 우등생인 졸업생 대표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남학생을 더 찬양하는 문화는 최고의 엔지니어를 배출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 물론 뭐 너무 공부 책벌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책을 더 봐야 된다. 이런 프렌즈 같은 드라마가 미국인들 미국인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렌즈 보면은 이게 이제 프렌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루저들이라는 얘기죠. 비베이크에 따르면. 그러니까 프렌즈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리고 그냥 안주하게 만든다. 그런 겁니다. 지금 비베이크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뭐 여러분께서는 프렌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비백이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죠. 예, 좀 harsh하게 느껴지는 것도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맨날 뭐 공부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다른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체육 활동이라든지를 강조하는 게 미국만의 이렇게 강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역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 운동, 뭐 자크라고 그러죠. 뭐 그런 쿨한 것만 너무 이렇게 파티 잘하고 이러는 것만 너무 띄우다 보니까 또 이제 한쪽으로 이런 그 정말 중요한 그런 실력, 공부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미국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근데 이런 거라기보단 DEI를 너무 강조하면서 더 등한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찰리 클크 같이 이렇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꼭 이런 뭐 프렌즈 좋아가지고 한다기보단 특히 이제 보수파 중에서는 이렇게 프렌즈 별로 안 좋아할걸요. 스티브 배넌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풀려났죠. 스티브 배넌은 자기 팟캐스트 와룸에서 H1B 비자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올리거크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신흥 재벌들이라고 비판하면서 H1B 비자 이건 미국 시민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에게 온 계약직 종업원들에게 주고 돈을 덜 지불하려는 사기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트럼프는 이 논란에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늘 H1B 비자를 좋아했고 지지해왔다. 내 자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H1 비자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H1B를 두고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예, 사기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로 기억해요. 그때는 비판을 했었어요. 트럼프가. 이걸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직장 잃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글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 구글 경영진을 포함해서 2020년 대선 부정행위 혐의에 연루된 그런 모든 개인을 기소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2020년 선거 결과 자기가 도난당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뭐 아마 많은 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과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미국에서도. 2020년 선거 때 누가 이겼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제 한국 언론 그리고 한인 언론들이 인용할 때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욕타워, CNN만 인용할 게 아니라 X를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X를 안 보면은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지 저는 신기할 따름이에요. 어떻게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제 미국인 절반 이상 제가 볼 때 한 65%는 안 봐요. 이제 안 믿고 최소 또 요새도 보면은 계속 그냥 뉴욕타워, CNN 의존도가 여전히 높더라고요. 여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언론 보면. 자, 이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또 그 실베스터 스탈론, 락키로 유명한 실베스터 스탈론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말하려고 해서. 실베스터 스탈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는 이 시대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예,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스튜디오 복귀 뒤 첫 방송인데요. 다시 부지런히 이렇게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가 알부민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의 진실정치 그리고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은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댓글 핀 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후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